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외국인 수가 제일 많은 경남.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이 산업의 여군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들의 인권과 복지 개선을 위한 역할의 중심에는 경남 이주민센터가 있다. 지난 1998년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로 시작, 목사 신분으로 15년 가까이 이주민들과 함께하며 센터를 이끌어온 이철승 소장. 이주민들의 발자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주민들의 인권 지킴이 이철승 소장. 그를 만나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용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과 이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 이주민 복지센터의 이철승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을 칭하는 용어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는 정부기관 쪽에서 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쪽에서는 이주 노동자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언론에서는 어쩔 때는 이주 노동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느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 예. 한국은 이 이주 노동자 도입이 1980년도 후반기, 본격적으로는 1990년도 중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좀 사회적 용어로 쓰기에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구별하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들을 언론에서 주로 많이 쓰다 보니 사회적 용어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쓰여졌지만 최근 들어서 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산하의 기구라든가 단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영역에서 사회적 용어를 바로 쓰는 게 차별적 개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면서 언론에서도 이제는 사회적인 용어로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이주민 복지센터가 주로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또 폭행, 또 산재 미처리, 또 신분증 압류, 또 국제 결혼에 따른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또 지금 현재도 같이 고민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가 또 해결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좀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으시면 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경남 이주민 처음에는 이제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경남 이주민 노동자 상담소, 경남 이주민 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는데 초창기에 제가 이 일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치면 약 한 5, 6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많았죠. 초창기에는 참 굉장히 문제도 심각했던 문제들이 많았는데 저희 센터가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역사와 관련된 제도 정책 변화에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를 줬었던 한 5가지 정도의 그 법률적 그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3개가 저희 경남 이주민 센터에서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2003년도에 산업연수생 그 헌법 소원을 저희들이 제기해서 그때 당시까지 이주 노동자의 수급 제도가 산업연수생 제도였었는데 그것은 사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던 훈령에 근거했던 한 부처의 훈령에 근거했던 건데 그 훈령은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련법과도 배치되는
그러한 이제 좀 편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도 현대판 노예제도와 같은 제도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그 제도를 법률적으로 위헌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네. 결국은 현재의 국가가 직접 법률에 근거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게 됐던 배경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는 불법 체류. 저희는 이제 불법 일리글의 개념이냐 리글의 개념이냐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유럽사에서 말하는 일리글 불법, 리글 합법 이런 개념이 저희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는 혼용되고 있고 때때로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미등록 노동자와 등록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상 더 엄격한 규정에 따르는 말이라서 또 사회적으로도 언어상 불법이라 그러면 괜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죠, 불법은. 예. 그래서 미등록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여하튼 이제 불법이 됐든 하여튼 미등록 노동자가 됐든 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등록 노동자들 소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문제들 단속했다가는 많은 분들이 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게 되거나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때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인 유학생 출신 장슈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료 유학생 6명과 함께 창원 인근에 있는 그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그것은 취업 규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법무부에 의해서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병원비도 난감한 문제가 닥쳤고 또 생사도 불확실한 문제에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단속 과정에서 많은 추락에 의한 또 단속 과정 도주에 의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2005년도에 장슈아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산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불승인 받은 것을 다시 행정 심판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몇 년이 불법 걸렸죠? 체류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죠. 예.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 판례 이후에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필요성들에 대한 법률적인 것들이 보완됐고 또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법률적 노동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획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경남 이주민 복지센터가 실태조사를 이주 노동자의 노동생활 실태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1년도부터 최근에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폭행 피해 경험이 13.8%가 나왔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직장 내 폭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가 있겠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설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관 학계를 포함해서 이런 이주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한 연구 부분이 저희 센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계열별로 통계를 내면 상당한 의미성들을 지니고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을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우선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감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그 예방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세계 OECD에 들어가고 뭐 경제 10개국에 들어갈 정도의 선진국 대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적어도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일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방치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라 그러면 그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근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유독 뭐 한국인들의 노동자들의 인권 피해 이런 거는 60년도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인들 이런 게 있었지만 2000년도 넘어서서 한국인들에 대한 사업장 내에서의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거의 이건 빅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10년 내내 지속적으로 약 한 20%에서 10%에서 20% 사이에 폭행이나 폭력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아직까지 좀 개선해 나가는 데는 많은 주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산재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네. 산재 문제는 한국인이 됐든 이주 노동자가 됐든 사실은 산재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그 피해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당했던 산재 사업장이 이제는 거기에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하고 이주 노동자들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산재가 한국인 노동자에서 이주 노동자로 전가된 경우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매번 나타나지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경험도 30%가 넘었고요. 또 그 중에서 반복적인 산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산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산재 경험이 한 번부터 8번까지 최고가 나오는데 평균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2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인 산재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절한 정책적인 그 대안들이나 개선들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가 최장 9년 8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년 10개월을 2번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전에는 3년에서 또 3년을 얻는 형식으로 하는 거에서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현 정부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건데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5년이 넘게 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도입돼서 5년이 합법적으로 정주하게 되면 결국은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주해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웬만한 거죠. 나라들은 다 그런 네. 식의 법률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5년입니다. 그 영주 네. 제도가. 네. 그런데 단기 순환 정책을 쓰기 위해서 3년짜리를 데려왔는데 5년을 주려니 영주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정주할 수 있으니 이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4년 10개월로 줄여놨는데 네.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업주들이 원하는 방식, 기업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상당 부분이 많이 고용허가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 7월 달에 마지막 남아있는 4년 10개월밖에 있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성실 근로자 제도라고 해서 고용주가 내가 사용했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성실하다라고 그 사인만 하면 그 이주 노동자는 다시 본국에 돌아갔다 3개월 후에 입국해서 4년 10개월, 다시 말해서 9년 8개월 정도를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성실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정주화 금지계에 따라서 단기 노테이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다 보니 기업주 편에서는 숙련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 없이 이렇게 그 정주화로 풀게 되면 결국은 노동시장 내에서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쓰도록 설계했던 현 고용허가 제도가 이제는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이 붙게 되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건설 업종에서는 이제 중국 동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노동시장 내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한국인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뺏기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년으로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 한국인들의 숙련 일자리와 외국인들의 숙련 일자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딱 잘라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여론을 좀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지금 현 정부에서 숙련제도를 완전히 풀게 되면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화될 요인이 있습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심각한 사회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좀 굉장히 이제 좀 늘리면은 늘리는 대로 또 그 국내 그 노동시장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줄인다는 것도 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시장 내에서 주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내는 것이 가장 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도 1960년도, 70년도에 한국의 광부들, 간호사들 갔었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그 독일로 유입을 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 노총에서 자기네 노총의 독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충돌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또 들어왔던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철저히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자국인 노동자들과 평등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 결국은 기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독일 노동자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이렇게 독일 노총이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독일 노동자들하고 이주 노동자들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으면 독일 노동자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왜 이주 노동자를 굳이 써야 되는가? 그것은 동일한 노동과 임금을 제공했을 때 자국인 노동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자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임금을 통해서 지불했을 때 자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업주들은 언어 소통도 가능하고 문화나 모든 측면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자국인 노동자를 쓰지 이주 노동자를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독일 노총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동일임금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독일에서의 이주 노동자 문제의 갈등들도 상당 부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거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때 늘 나오지만 같은 연령대의 같은 노동 시간과 같은 노동의 강도를 가지고 일을 했던 한국인의 30% 정도가 이주 노동자가 임금이 적습니다.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왜 계속 더 달라고 더 쓰려고 하냐면 당연히 이주 노동자가 저임금이고
또 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 훨씬 더 경쟁력이나 이윤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거기 이주 노동자를 인건비만 싸서 쓰게 될 경우에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소위 뭐 생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네.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노동시장이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수급을 위해서 그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아까 그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노동시장 문제는 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네. 게 맞습니다. 소연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관련 보도도 있고요. 실제로 양적인 수치는 또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외국인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비례해서 늘고 있는 건 늘 수밖에 없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런 보도가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그 제노포비아로 가나요?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연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범죄율은 사실 중요한 것은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연 증가 범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통계 수치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살인, 중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살인, 폭력, 무슨 강도범죄, 예, 뭐 8대 뭐 그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나눠졌다 그러면 이 범죄의 자연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자연 증가율이 아니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1년치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 수치만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범죄 건수가 늘어났으니 범죄율이 증가된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수치 중에는 무면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관련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범죄율을 비교 분석 통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만 해서 몇 건이 작년에 비해서 몇 건이 범죄 건수가 증가됐다, 이런 정도만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또 여기 단순 비교를 써서 그걸 100번 이해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뭐 5대 범죄 뭐 이런 것들이 8대 범죄, 5대 범죄를 나눌 때 5대 범죄에 해당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전체 외국인 건수의 약 한 40%만 들어가 있고 60%는 실제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범죄,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교통 뭐 법규 문제라든가 또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그런 거 뭐 같은 뭐 단순한 문제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죄, 국내의 범죄도 아니거든요. 외국인 범죄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실제적으로 뭐 폭행, 폭력, 살인 이런 것, 물론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증가되는 것도 외국인 증가율과 비교해가지고 수치를 분석해줘야 되는데, 단순 수치로 외국인 70만 있을 때하고 외국인 140만 있을 때고 배가 증가됐는데, 당연히 범죄도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도 배가 증가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석은 없었다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범죄가 좀 지금 과잉 보도되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외국인 범죄를 우호하거나 그 범죄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 수치만 가지고 늘어났으니 참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잠정적으로 외국인은 범죄자, 외국인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 사회 통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 이주민들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과 사회 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되는 외국인을 혐오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막연히 범죄자로 몰거나 혹은 아주 인종적으로 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유전자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지속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좀 가능하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140만 이주민, 전체 인구의 3%,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 이주민이 14%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지속되는 한 이주민들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사회는 우리 후손들이, 먼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적 환경은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지혜를 갖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환경이 이제는 이주민들과 외국인들과 소수의 문화자들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사회로 나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게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유엔이 정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을 맺지 않았는데요. 고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노동시장은 세계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고 이주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CM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